네, 우리나라가 지난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제 부모의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나라의 전체의 문제로 발전이 됐는데요. 이제 문제는 어떤 요양병원이 좋은 병원인지,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국민들은 아직도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이에 오늘 대한요양병원협회 임원진 세 분을 모시고 좋은 요양병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요양병원의 문제, 요양병원이 향후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헬스경향 이영국 기자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양원이랑 요양병원을 좀 많이 혼동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취재를 했을 때 기자들도 이 두 가지를 좀 혼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기본적인 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는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요양병원은 치료를 하는 병원으로 생각해 주시고, 요양원은 돌봄을 하는 기관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그 요양병원은 의사, 간호사, 기타 의료 인력이 법정 기준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24시간 언제나 의료가 가능한, 요양병원에서 요양자를 떼고 향후에는 앞으로 병원으로 인식을 해주셨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많은 보호자분들이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요양병원에서도 무슨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야 입원을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장기 요양 등급은 요양원이나 시설 같은 곳을 가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등급이고요. 요양병원은 그런 등급이 필요 없이 아무나 아픈 사람이라면 누구나 입원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노년층에서 많이 걸리는 질환 중에 하나가 폐렴인데, 그러면 어느 일정 나이 이상에서 폐렴에 걸리면은 노인성 질환이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로 말을 할 때 노인성 질환의 정의가 따로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노인이 걸린 건 당연히 노인 질환이고 하겠고, 노인성 질환이라고 하면 약간 이제 만성기 질환, 그리고 이제 사람이 노화되면서 생기는 질환들을 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암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고, 방금 말씀하신 각종 감염병도 될 수가 있겠고. 요양병원이 소속된 협회를 이제 대한요양병원협회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이제 좀 비전을 갖고 있는지. 지금 현재 그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원 수는 약 500에서 600개 정도가 회원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요양병원협회이기 때문에 요양병원의 권익을 위해서 첫 번째로 일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요양병원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하는 방향을 설정해주고, 협회 내에서 그 협회 회원들의 소속되어 있는 의료진, 아니면 뭐 원무, 행정까지 모든 사람의 교육을 담당하고, 간병인들까지도 저희 협회가 교육을 주도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실천 지금 준비가 거의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좀 이제 그 다음에 좀 궁금한 게, 제가 좀 이제 어렸을 적에 좀 이제 뉴스나 이런 것들을 접하면은 요양병원이 아니라 요양원, 이게 좀 두 개가 혼동됐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누가 돌아가셨다, 좀 이런 기사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이제 어르신들에 대한 뇌리에는 요양병원은 임종 직전에 가는 곳이다 라는 이제 이런 인식들이 좀 이제 박혀 있는데, 이런 인식이 좀 해소가 된 겁니까? 아니면 좀 그 국민들이 좀 이제 오해하고 있는 사실인 겁니까? 요양병원의 역할은 첫 번째는 회복기, 두 번째는 만성기, 세 번째는 임종기 역할을, 이 3단계에 있는 환자들을 입원시켜서 저희가 케어도 하고 치료도 하고 관리를 하는 병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쉽게 이해가 할 수 있고, 회복기는 무엇이냐? 우리가 대학병원이라든가 기타 준종합병원에서 수술을 했다거나 치료를 받다가 그 후유증이 좀 남아서 몇 개월 정도 단기간 입원이 필요하다 했을 때 요양병원을 이용해서 3 내지 6개월 정도 치료를 하고 집으로 복귀하는 거, 이게 회복기 단계이고, 만성기는 우리가 노인성 질환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질환 자체가 일정한 기간에 끝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가는 병인데, 그 병들이 대부분 합병증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늘 실시간으로 치료가 필요하거나 한 분들은 만성기적 질환이다 해서 요양병원에 입원이 필요한 것이고, 임종기가 무조건 요양병원이 하는 일이 아니다가 아니라
요양병원에서 입원을 해서 돌아가시는 분도 많이 있고, 특히 말기암 환자라든가 터미널 스테이지라 그래서 말기 상태에 돌입했을 때 집에서 케어가 불가능하고 하신 분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하시다가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외조부모님께서 만약에 말기암을 겪고 계시는데 대학병원에 있습니다. 그럼 대학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전원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그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는 게 좀 이제 좋은 건지, 좀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보통은 그 상급병원에서 그 암 환자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났을 경우에는 뭐 전원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도 이제 뭐 그렇게 병원에서 상담을 받았을 경우에는 더 이상 뭐 치료할 것도 없고 환자 상태가 이제 뭐 약만 주고 뭐 스테이블하다고 하면은 요양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으로 오시는 거를 뭐 저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도 많은 전문의들도 있고 전문 과목도 있고 또 호스피스를 하는 병원들도 꽤 있거든요. 이제 요양병원 선택 기준이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제 그 보호자분들이 이제 요양병원 선택을 할 때 시설을 좀 많이 봅니다. 근데 시설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에서 행해지는 의료질도 중요한 거고, 어떤 것들을 좀 의료진으로서는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된다. 제가 생각하는 병원의 기준은 첫 번째는 의료진이라고 생각해요. 질병을 잘 볼 수 있는 의료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적절하다. 요즘은 다들 의학적 지식이 많이 높아져서 충분히 그 병원의 의료진 구성이라든가 뭐 간호사 구성이라든가 또 가서 그 병원의 분위기를 봤을 때 충분히 선택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 환자 보호자가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게 필요한가 이걸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필요한 게 뭔지 알아야 그게 맞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필요한 게 지금 있는 이 질환의 회복을 원한 것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 질환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질환을 한꺼번에 봐주는 걸 원한 것인가, 아니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을 원한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제일 싼데 좀 그렇죠. 저렴한 것, 가성비 있는 곳을 원한 것인가, 이것을 이제 확실히 정하고 또는 한두 가지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상담을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양병원의 환경이나 시설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소비자분들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1번, 2번 정하고 그다음에 요양병원 상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간병 시스템을 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명의 간병인이 몇 분의 환자분을 돌보고 있는지, 간병인 교육은 또 얼마만큼 누가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좋은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간병인 어떤 게 좀 제도적으로 문제였기 때문에 좀 최근에 와서 좀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좀 한꺼번에 터지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병원에서 이제 간병 제도라는 게 없었어요. 이제 요양병원에서는 치료 외에 이제 보호자분들이 돌봄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제 간병인을 공동 간병이라는 뭐 제도, 뭐 어쨌든 간병인이 환자를 같이 볼 수 있게끔 병원 자체적으로 뭐 제도화 시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환자나 이제 보호자분들은 이제 환자에 대해서 뭐 치료도 중요하지만 돌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비용까지도 사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한두 달, 뭐 1년 이렇게까지는 뭐 병원비 외에 간병비까지도 부담을 할 수 있지만은 이제 그게 오래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다들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이 조금 더 저렴한 곳, 그런 곳들로 좀 선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병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체적으로 간병비 할인이라든가 그런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간병비 할인은 의료법상 이제 불법이 아닌 거죠? 문제는 이제 간병 제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생겼던 문제고, 그것을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제도화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이제 묵은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니까 약간의 이제 진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병이라는 것은 인력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인력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교육과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앞으로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간병을 국가가 개입하지 않은 모든
보호자들이 부담하는 사적인 영역이었는데 지금 복지부가 이제 간병비 급여화를 선언을 하고 그 이재명 대통령 선거 공약에도 채택이 돼서 복지부하고 협회가 많이 노력을 해서 공적인 영역으로 차츰 일부 돌려놓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간병인 한 명이 환자 몇 분을 케어하는 게 가장 좀 적당하다고 그거는 뭐 적정선은 없고 최소한 1대4 정도 환자들한테 간병인의 손이 훨씬 많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1대6도 현장에서 그게 변형된 형태이지 100% 완벽한 간병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급여화가 이제 된다는 가정하에서 여쭤보는 질문인데 급여화가 되면 간병인이 그러면 이제 센터 소속이 아니라 병원 내에서 관리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그 간병 급여화를 네. 하기 위해서 뭐 의료 중심 요양병원 뭐 500개를 뽑겠다 복지부가 발표를 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의 일부는 간병인은 점점 직고용화해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고용을 해야 교육하기도 쉽고 사고가 났을 때도 책임 소재가 명확하고 하기 때문에 추후에는 점진적으로 직고용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교육은 간병인 교육은 좀 어떤 형태로 좀 이제 교육이 진행됩니까? 그러니까 간병인의 교육에 대해서도 저희 협회가 지금 계획을 세워서 복지부와 논의 중에 있는데 저희가 간병인을 직접 교육을 시키겠다. 1년에 몇 시간 또 중간에 보수교육 모든 전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1년에 보수교육을 꼭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간병인도 그냥 사적인 영역의 간병인이 아니라 공적인 하나의 전문 직종의 영역으로 생각하면서 교육을 해나가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계속 이제 간병비 급여화뿐만 아니라 교육이라던가 뭐 사고 예방이나 되게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좀 어떤 제도적인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간병비에 대해서 뭐 나라에서 지원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겠죠. 환자들도 본인 부담은 뭐 어느 정도 발생을 하겠지만 나라에서도 그에 맞는 수준의 간병 비용을 인력에 대한 비용을 지원을 해줘야 환자들이 아주 질 좋은 간병 서비스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달에 좀 간병비까지 포함하면은 비용이 좀 어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좀 이제 이렇게 포기를 하는 겁니까? 지승규 부회장님. 보통 일반 노인성 질환에서는 요양병원이 본인 부담금이 한 7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재활이나 투석을 하면 따로 이제 부담이 되고 폐렴이나 폐혈증 치료를 하면 좀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보통 7, 80 정도가 본인 부담금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 간병비는 병원마다 다르지만 하루에 뭐 5천 원에서 2만 원까지 또는 4만 원까지도 있는데 보통 2만 원 한다면 60만 원, 한 달에 60만 원 정도 해서 합치면 이제 130에서 150 그리고 200까지도 갈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기간 입원 치료가 된다면 좀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금액일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복지부 발표를 보면은 요양병원형 호스피스를 이제 만들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국민들이 좀 이제 생소합니다. 그냥 일반 호스피스와 요양병원형 호스피스는 뭐가 다른지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좀 뭡니까? 일반 호스피스 병원은 질환이 정해져 있습니다. 말기암이나 또 간 이상이라든가 폐 이상이라든가 이런 환자들로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요양병원형 호스피스는 모든 노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모든 노인을 상대로 하겠다. 저는 그 호스피스 현재 하고 있는 그 기준이 아니라 300병상 이상의 병원들은 임종실을 갖고 있고 그 밑에 병원들도 임종실을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종실을 임종병동화해서 수가를 좀 더 낮추고 조금 더 넓은 범위, 집에서 돌아가시기를 원하는 분은 요양병원의 다학제 팀이 집에 가서 같이 사망을 맞이해주고 또 병원에서 돌아가시길 원하시는 분은 아까 말한 요양병원형 호스피스에 입원을 해서 한 달이면 한 달 정도 케어를 하다가 돌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뉴스나 이제 보도 보면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무슨 이제 환자 상태 체크 뭐 이런 것들이 많은 기술이 이제 개발됐습니다. 요양병원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런 기술을 좀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도 일부 병원에서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하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직접 대면을 하지 않고도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을 하는데 뭐 환자의 뭐 혈압이라든가 뭐 맥박, 호흡수, 뭐 체온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뭐 환자의 뭐 이상 신호를 이제 감지를 하는 거죠. 낙상이 뭐 되기 전에 뭐 환자의 움직임이 많다든가 그럴 때 이제 가서
환자를 가서 볼 수 있고, 또 뭐 열이 높으면은 뭐 폐렴이나 폐활증 이런 게 될 수도 있으니까 뭐 선제적으로 치료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도입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더 발전이 돼서 더 많은 병원들이 그런 거를 활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좀 민감한 질문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양병원은 좀 수가가 되게 낮지 않습니까?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좀 이 현 상황 좀 어떻게 좀 타개해야 되나? 그게 이제 요양병원의 가장 큰 문제는 수가 체계. 포괄수가제가 2008년에 실시가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 현재 그 수가 인상률을 보면 저희가 그 최저시급 기준 인건비는 약 207, 80% 올랐는데 요양병원의 수가는 그걸로 따지면 한 30여 프로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인건비를 따라갈 수 없는 수가이다 해서 저희가 조금 더 파격적인 수가 인상이 필요하고, 포괄수가이다 보니까 환자가 입원을 하면 5단계의 등급이 있어요. 저희가 의료 고도, 의료 최고도, 고도, 중도, 경도, 선택 입원군, 신체 기능 저하군이라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명이 입원을 하면은 수가가 정해져 있어요. 이 사람한테 어떤 치료를 하든 수가가 정해져 있는데, 아까 인건비 얘기했잖아요. 인건비는 날로 올라가고, 두 번째 약제비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 약값이 그 당시 2008년에 비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약제비 상승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다 거기에 들어가 있고, 또 뭐 기초적인 뭐 처치라든가 욕창이 있는데 욕창 소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뭘 하면 할수록 손해다 하는 말이 거기서 다 나오는 이야기고, 치료를 많이 하면 필요한 약을 이것도 줘야 되고 저것도 줘야 되는데 자꾸 고가의 약을 쓰다 보면 결국은 병원이 손해를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수가를 현실화해 줘야 된다. 대한요양병원협회의 좀 이제 그 올해의 좀 이제 목표가 뭔지, 그리고 환자와 요양병원의 권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이제 앞으로 하실 건지 좀 이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를 목표로 하는 것은 그 의료 중심 요양병의 간병급여화의 대상이 되는 그 노인 환자분들의 범위를 최대한 넓혔으면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그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늘 나쁜 뉴스, 간병인이 뭐 무슨 사고를 쳤다 하는 것들은 대부분 그동안 사적인 영역에서 간병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선정해서 간병급여화를 하는 역사적 의의는 사적인 간병을 국가가 공적인 간병으로 전환을 시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간병인들을 요양병원 협회가 교육도 시키고 평생교육 비슷하게 뭐 1년에 뭐 의무교육도 좀 시키고 하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했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요양병원이 늘 힘들잖아요. 수가 문제를 가지고 요양병원에 아까 그 포괄수가제다 뭐 또 뭐 특정은 뭐 어떻게 해서 치료를 하게 해준다 하는데, 아무튼 어떤 형태로든지 요양병원의 수가가 올라가야 요양병원이 제 기능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요양병원에 이제 쉽게 말해서 의사는 어떤 진료를 해야 되는가, 기본적으로 현장에 맞춘 진료를 해야 되는가, 의료적인 판단이 우선인가, 이건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프로토콜을 좀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우리가 의학적으로 해야 될 판단, 그러니까 급성기 병원에서는 의학적인 게 무조건 1번이거든. 그 방향으로 가고 거기서 보호자와 환자 설명을 하고 그 방향으로 가는데, 요양병은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의학적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환자 보호자 상황을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수가를 맞추는 이 하이브리드가 잘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보호자도 마찬가지죠. 상담, 소통 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프로토콜 한번 개발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분들은 내가 부모님을 잘 돌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뭐 요양병원에 모신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24시간 옆에서 간병이나 뭐 돌봄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럴 때에는 혼자서 그거를 해결하러 들지 말고 요양병원이든 뭐 요양원이든 그 환자 상태에 맞는 곳을 찾아서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시설에 의탁을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데, 뭐 요양병원에서 환자를 너무너무 잘 보고 있거든요. 이제 안심하고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맡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을 위한 선택은 결국 정보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대담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말에는 김병에는 효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이번 대담을 통해서 김병에도 효자가 있다라는 시발점이 됐으면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